지금 대출 받기 굉장히 어려워요. 은행들은 금리가 굉장히 올라 있는 상태라서 대출 알아보기 힘든데 해가 바뀌면 대출이 좋아질 거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반드시 그런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에 총군님과 대출 계산법부터 그리고 대출 용어까지 저희가 기초부터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정말 실전 꿀팁, 네. 대출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들 정말 대출 받기 쉽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총군님, 네. 제 친구도 지금 내 집 마련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그 네네. 친구가 이미 한번 투자를 했다가 그 조금 잘 안 돼가지고 네. 이제 내 집 마련 해야겠다. 그래서 저랑 되게 얘기를 많이 하다가 내 집 마련 방향 바꿨어요. 네네. 그러면서 그 친구가 지금 가진 돈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네. 그 친구가 한 1억 정도 모았다고 해요. 네. 그리고 6억짜리 서울의 노원구 아파트 알아보고 있다고 네. 하고요. 네. 근데 이 친구 연봉이 들어보면 6천 정도 된다고 해요. 네. 그럼 대출이 얼마 정도 나올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계산했을 때 대출한도 계산하는 방법을 배웠잖아요. 여기 적용을 해보면 지금 6억짜리 아파트를 구입을 희망하시고 1억을 모았다. 근데 생애 최초는 아니에요,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노원구 아파트는 비규제 지역이잖아요. 네. 그러면 친구분께서 무주택이니까 6억의 최대 70%예요, 비규제 아파트는. 그러면 4억 2천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인데 네. 이게 이 4억 2천을 모든 사람이 다 나오는 건 아니고 본인의 연봉에 따라서 나오는데 지금 정말 운이 좋게도 네. 이 친구분께서는 연봉이 6천이면 DSR 계산할 때 7배를 네, 적용하잖아요. 그러면 6, 7이 42, 4억 2천. 딱 딱 나오네요. 나와요. 딱 나오네요. 간신히 딱 나올 것 같아요. 너무 다행이네요. 물론 DSR 계산이라는 게 소수점 첫째 자리, 둘째 자리까지 계산을 하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계산하면은 이제 가감이 있겠지만 대략 예산하는 단계에서는 7배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의 연소득으로는 6억짜리 아파트 4억 2천, 약 4억까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이제 1억이 종잣돈이 있고 주담대가 4억이 나오니까 부족한 게 한 1억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돈을 이제 어떻게 마련하느냐 그 부분인데 본인께서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이 가능하리라 생각이 되는데 직장인이 이렇게 되면은 주담대도 받고 신용대출도 같이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네네. DSR 셈법에 의하면 주담대를 많이 받으면 또 신용대출 안 나오고 신용대출 때문에 또 주담대가 덜 나오는 상황들이 또 생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면밀하게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연소득 계산이 6천이 내가 맞는지 이거를 다른 계산법으로 또 올릴 수 있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금융권에 따라서 1금융권은 DSR이 40이지만 2금융권은 DSR이 50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출 한도가 더 늘어나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금리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친구분은 대략 계산했을 때 4억에 종잣돈 1억, 1억이 부족하지만 디테일하게 계산해보면 이 축을 좀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금융권의 선택이라든가 연소득 계산법에 의해서. 그래서 6억 정도 주택 가격은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희망적인 소식 같아요. 그래서 6억 정도 아파트는 사실 구매하고 든든하게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근데 궁금한 게 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1금융권이 있고 또 제2금융권이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살짝 들어보니까 제2금융권 대출이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1금융권은 뒤에 은행 붙은 거. 뭐 여러 국민은행, 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뭐 이런 뒤에 은행에 붙은 거를 1금융권이라고 통칭을 하고, 그리고 2금융권에서 가장 많이 주택담보대출 받는 게 보험회사 대출이거든요. 우리가 다음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보험회사 대출은 2금융권 대출인데, DSR 규제가 조금 더 널널합니다.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DSR 10%를 더해줘서 DSR 50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사람이면 같은 연봉이면 보험회사 주택담보대출을 선택하면 조금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자금 계획 짜실 때 뭔가 대출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내 부족한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보험은 약간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네네. 이런 거는 뭐 좀 위험하지 않아요? 보험. 네. 보험회사가 제 개인적인 견해와 그 경험을 보면 보험회사가 은행보다 더 안전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진짜 몰랐어요, 이거. 네, 보험회사 되게 보수적으로 자금 운용도 하고 하기 때문에 시중은행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대출을 은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그럼요. 사실 보험회사도 대출을 통해서 자금을 운용하고 네. 예, 고객님들께 대출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약간 빈틈이죠. 사람들이 많이 받지 않는 보험회사에 이런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보험회사를 선택하는 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경제도 좀 줄고 네, 그 대출도 더 많이 나오는 방법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너무 오늘 정말 꿀팁 많이 나오는데요. 네, 네, 숑구님 얘기 쭉 들어보니까 이게 내가 아무리 좋은 주택 구매하고 싶어도 결국 내 소득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대부분 보시는 분들은 직장인분들 많으실 텐데 소득 저희가 계산할 때 네. 저도 회사를 다녀봤는데 근데 이게 막 월급 받는 거 있고 뭐 네. 세전소득, 세후소득도 있고 뭐 연봉 계약서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네, 네. 저희가 어떤 기준으로 소득을 계산하고 그리고 그 7배 룰을 적용하면 음, 될까요? 소득의 기준은 세전 소득이고요. 아, 네네. 세후 통장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세금 떼기 전에 세전 소득이 적용이 되고 서류는 연봉 계약서는 아니고 아니에요? 직장인분들은 매년 1년에 한 번씩 연말정산을 하시잖아요. 네. 그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는 서류가 나옵니다. 아, 1년에 한 연말정산. 번씩. 그래서 1월, 2월, 3월 이때 연말정산 하잖아요. 우리 네. 그때 발급되는 그 서류를 기준으로 음. 소득을 책정을 합니다. 연말 정산할 때 꼭 그 서류 챙겨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서류 챙겨봐서 거기 소득이 나오면은 곱하기 7 정도 해서 이 정도 대출 나오겠다. 네, 네. 라는 거를 뭐 저희가 미리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숑군이 저도 지금 집 살려고 네. 지금 막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서 막 그 평소에 안 보던 막 뉴스도 보고 있는데 네, 근데 네, 그죠. 들어보니까 요새 막 대출이 안 나온다, 뭐 대출 옥죄인다 이런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죠.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게 뭐 들어보니까 스트레스 DSR 2단계 때문이라고 하는데 네, 네. 이게 저 스트레스 DSR이 뭐예요? 네, 야, 이거를 스트레스 DSR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너무 나와요. 기사, 블로그, 유튜브 너무 많이 나오는데 쉽게 정리를 해드리면 저희가 DSR 규제는 소득 대비 부채를 많이 받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그 규제의 틀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용어 하나가 더 붙었어요. 스트레스 DSR. 네. 스트레스 DSR. 어떤 내용이냐면 DSR이긴 DSR이긴데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을 선택할 때 금리를 선택함에 있어서 한번 선택하면 그게 만기까지 쭉 고정이 아니라 시중은행은 변동이 좀 있잖아요. 6개월 단위 변동도 있고 변동 주기가 5년, 10년도 있는데 이 변동 금리가 올라가면 매월 납입하는 금액이 높아지잖아요. 그죠? 네. 상환 부담이 올라가잖아요. 그것까지 감안해서 DSR을 산출하라. 금리가 올라가는 위험, 그걸 스트레스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스트레스 상황 스트레스 거기서 상황. 나왔네요. 예, 거기서 나온 용어예요. 네.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 DSR인데 거기에 스트레스를 줘라.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보수적으로 대출한도를 산출하라. 이게 스트레스 DSR이라는 용어입니다. 진짜 이거 스트레스 DSR 때문에 저는 저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네, 정근님. 맞아요. 그거를 대출을 받는 사람도 스트레스 받고요. 맞아요. 대출을 해주는 사람도 스트레스 받아요. 그럴 것 근데 같아요.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 대출 금리를 내는, 대출 이자를 내는 금리는 정해져 있지만, 스트레스 DSR은 거기에 금리를 플러스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4%로 원리금은 내지만, 스트레스 DSR 한도 산출은 금리를 거기에 플러스를 해요. 4%가 아니라 5% 내지 6%.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위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5%로 DSR 계산을 하면 실제로 4% 이자를 내지만 대출 한도가 줄어들죠. 6%로 계산을 하면 더 줄어들고. 그쵸. 그래서 이게 복잡한 스트레스 DSR 규제. 저도 스트레스 받고 모두가 다 스트레스 받는 이 스트레스 DSR 규제가 지금 도입이 되고 있고, 더 중요한 건 이게 단계적으로 도입이라서 내년 7월이 되면 3단계 전면 도입이 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대출 받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와, 그러면 이게 네. 대출 받는 게 지금 2단계고 네, 내년 7월에는 3단계. 3단계. 그럼 네. 더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네. 또 어쨌든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대출 계산하시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네, 네. 아까 앞에 부동산 계산기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어느 정도 대출 계산을 할 때 네. 금리를 몇 %로 넣고 계산하면은 이 정도 나오겠다. 보수적으로 좀 알 수 있을까요? 일단 부동산 계산기라는 앱이 그 공용 사이트는 아니고 개인들이 만든 사이트라서 언급하기가 참 광고해 주는 것 같고 그렇긴 한데 그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4% 내가 원리금을 내면 스트레스 DSR 상환 감안하면은 거기 한 1% 정도 플러스해서 한 5% 정도 계산하면은 규제가 반영된 스트레스 DSR이 반영된 대출 한도를 측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거 주의하실 건 뭐냐면 금리가 계속 바뀌고 스트레스 금리도 계속 바뀌어요. 그쵸. 예. 그래서 제가 지금 5%로 계산하라고 말씀드렸다고 하는 게 내년에도 또 후년에도 당장 다음 달에도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 DSR 셈법이 복잡해 보이지만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심플합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설명을 계속 드리려고 하는데 구독자분들이나 우리 청취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여기실지 모르겠으나 쉽게 정리해드리면 지금은 5%로 계산하면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제가 정리해드리자면은 부동산 계산기에서 내 연봉의 7배 정도가 대출이 나온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부동산 계산기에서는 뭐 금리 어렵잖아요. 그러면 네. 일단 지금 2024년 저희가 10월 기준으로 5% 정도 하면은 여러분들 스트레스 DSR 2단계 좀 감안한 금리로 계산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다고 좀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와, 근데 지금 서울 집값이 뭐 네. 전고점 돌파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네. 집값은 점점 이게 비싸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네네. 지금은 살짝 거래가 안 된다고 하지만 이미 여름부터 너무 비싸졌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총근님 얘기 들어보니까 대출 받기도 좀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총근님 네네. 저희가 또 내년에 기회를 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내년은 좀 대출 금리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시나요? 지금 대출 받기 굉장히 어려워요. 네. 언론에서 얘기하는 게 가계부채 관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은행들은 금리가 굉장히 올라 있는 상태라서 대출 알아보기 힘든데 이제 한편으로 들리는 얘기는 내년은 은행들이 1월부터 12월까지 경영 계획을 짜고 새롭게 대출을 마련을 하기 때문에 영업을 하기 때문에 해가 바뀌면 대출이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반드시 그런 건 또 아니기 때문에 내년이 되면은 어느 정도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은행들이 새롭게 영업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중요한 거는 대출 금리가 지금 계속 떨어져 갈 것 같잖아요. 떨어질 것 같잖아요. 네네네. 한번 내렸는데 미국도 내리고 한국도 내리고 그쵸. 내년에도 내릴 것 같은데 금리가 내려가면은 다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수요가 확 늘어나니까 네. 지금 복잡하니 어려운 대출 규제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금리와의 관계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작정 내년에는 더 좋아질 거야 이런 생각보다는 금리 추이를 보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무작정 내년을 기다리기보다는 네, 오히려 3단계 오기 전에 네, 그렇죠. 지금 어느 정도 여력이 되신 분들은 네. 그냥 지금 구매해도 사실 조금은 내렸으니까 뭐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예, 차라리 뭐 지금 자금 계획이 어느 정도 나오신 분들은 더 좋아지는 걸 기다리는 것보다 지금 구입하시는 거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매물이나 네. 그 본인들이 어떤 지역에 가고 싶은지도 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내년 7월이면은 대출 기제만 놓고 보면 더 셈법이 복잡해지니까 약간 긴 호흡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보면서 판단을 하시면 좋겠고, 그동안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준비해야 되는 거는 나의 신용 점수 관리. 되게 네. 중요하거든요. 이거 한번 알려주세요. 예, 신용 점수 관리. 왜냐면 신용 점수는 전 국민을 다 평가를 해요. 사실상 절대 평가하기 때문에 낮은 것보다 높은 게 좋거든요. 그래서 높게 관리하도록 연체하지 않고 이런 것들 신용 점수 관리하는 거 중요하고, 그리고 대출 규제가 지금 은행마다 상품들이 다르기 때문에 대출 동향도 기사나 혹은 뉴스를 통해서 계속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런 기초 작업들을 저희 유튜브도 보시면서 저희 채널도 보시면서 대출에 대한 좀 친숙해지는 그런 단계를 가면서 그러니까 긴 호흡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내년 상반기에 저희가 대출의 금리 추이를 한번 살펴보고 네. 총근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네네. 신용 점수 관리 굉장히 중요할 것 네, 같은 것 중요하죠. 같아요. 그래서 네. 뭐 연체, 뭐 핸드폰 이런 거 또 따박따박 잘 내고 그렇죠. 신용카드도 잘 쓰고 네네. 잘 이체하고 그러면서 신용 점수 관리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